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김보건입니다. 어제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고성을 지르다가 끌려나간 진보당 강성희 의원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건을 두고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잠시 뒤에 윤석열 대통령 바로 옆에 앉아서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본 전북 도민에게 누구 말이 맞는지 제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쓴 표현이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고 뭐가 문제인지 전문가들과 바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오죠. 북한이 최근 우리 대한민국을 제1주적으로 단정하고 잇따라 도발을 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있죠. 그런데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요, 이렇게 말해서 정치권에 큰 논란이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피할 생각 또한 없습니다.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북 무력 도발을 당장 멈추라 이렇게 경고하는 흐름에서 나온 말이긴 한데요. 여기서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북한이라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김일성, 김정일의 노력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씩 짚어보죠. 최병무 의원님, 네. 우리 북한 이 표현 단순한 말실수라고 보면 됩니까? 사실 그 말을 하다 보면 우리라는 표현은 습관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뭐 우리 누구 했다가 이제 여러 비판을 자초한 적이 있는데 그렇긴 한데 이번 경우에는 이제 원래 미리 준비한 메모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말을 하다가 습관적으로 우리라는 게 나왔다고 한다면 뭐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지만 그 메모에도 만약에 우리라는 표현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그 우리는 누구냐 도대체? 우리 김정은 그러니까 우리 김정일 김일성 주석, 더군다나 김정일은 주석 직위에 올라간 적도 없습니다. 예. 자,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를 우리라는 표현을 그냥 단순하게 실수다? 저는 우선 그 메모를 좀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예. 여하튼 이런 말은 갑자기 튀어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을 쓰려면 조금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북한과 관련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도 뭐 습관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표현을 썼다. 이 부분은 본인이 뭔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우리라는 표현을 관용적으로 많이 쓰긴 하죠. 제가 뭐 우리 최병목 의원님, 우리 강선필 부위원장님 이렇게 쓰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애정과 애착이 있어야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강선필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당 공보국에 올라온 이재명 대표의 발언문을 보면 우리라는 표현은 빠진 것 같아요. 이거는 어쨌든 대표의 발언에서 우리를 뺀 거예요. 논란을 좀 의식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언어가 다른 나라의 언어보다 조금 특별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보통 다른 언어들은 나는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만큼 우리라는 언어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친숙한 언어인데요. 이재명 대표도 그런 차원에서 실수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당으로서도 이러한 단어가 자칫 오해를 크게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삭제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실수다. 네. 정청래 의원은 근데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에 비판이 제기되니까 언론이 꼬투리를 잡는다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 내용 자체를 본인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저거 자체를 꼬투리를 생각한다?
참 아무리 궤변이라 할지라도 저는 정도가 좀 지나치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말에 어떤 실수를 했다랄지 뭐 우리라고 보통 많이 쓰지 않냐. 그래서 어떤 습관화돼 갖고 저렇게 됐다. 그런 얘기라고 하면 우리 북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 다음이 훨씬 더 문제죠. 김정희, 김일성의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 김일성 주석이 한 행위가 뭐예요? 6.25 참변이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몇백만 명이 죽었고 정말 사망했고 그 역사의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 관련된 뭐 유족이랄지 아니면 역사의 참극이. 그다음에 김정일은 어떤 행위를 했죠? 김일성, 김정일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도발해왔고요. 핵 뭐 개발하고 예. 그걸 쏘아대면서 계속 위협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의 당대표가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당이 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고 북한과 관련 어떤 민주당의 정체성이 과연 저런 거였냐. 저는 사실 놀랬거든요. 자,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요. 우리 북한이란 표현은 실수로 치부하고 넘어가더라도 이 선대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이 대목이 더 논란입니다. 우선 북한 전문가한테 이재명 대표의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선대 김일성은 남침을 해서 남북한 주민 거의 200만 이상이 피해를 봤고요. 김정일은 뭐 칼기 폭파 사건 이후부터 많은 대남 공작을 주도한 인물로서 남측의 아주 공적 1호입니다. 이런 두 북한의 지도자를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옹호하는 것에 대북관이 좀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3대 세습 시스템을 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들으신 대로요. 이재명 대표의 대북관으로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최근 북한이 주적, 초토화, 사변 이런 거친 표현을 쓰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한테 강경 정책을 벌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김정은 국무위원장 최근에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하고 평정하고 수복하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우리 정부에 적대적인 강경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대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 건지 의도적으로 한 건지 지금 이걸 따져보려고 하는 건데 차재현 교수님. 예. 김일성과 김정은이 그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왔다고 하면 그동안 희생됐던 우리 장병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뭐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오늘 그 진짜 이 발언의 속뜻이 만약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비판받을 소지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의 이 말 속에 좀 이 중요한 이 그 지금 단락 두 개가 빠져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가 빠졌냐 하면 선대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의 6.15 남북 공동선언 그리고 김일성 주석의 7.4 남북 공동성명을 만들려고 했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애써야 된다. 예. 한다면 저는 오늘 이 발언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예. 지금 남북 관계가 지금 굉장히 지금 일촉즉발의 긴장 관계로 가는 것 중에 지금 북한이 남북 관계를 재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남북 관계는 통일을 제약하는 특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측 북측 이렇게 쓰고 북한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남조선 북조선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국호를 완전히 대한민국이라고 인정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개의 국가로 별개의 국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헌법에다가 불변의 주석이라는 말을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이라는 말을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거예요. 과거 북한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안 썼어요. 왜? 이 소위 말해서 영구 분단을 획책한다고 해서 안 했거든요. 그런 기조를 완전히 바꿨잖아요. 네. 그리고 이 7.4 남북 공동성명에 들어있는 자주 통일 민족 대단결이라는 것이 북한 헌법에 있는데 이것도 삭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0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남북 관계의 살을 다 부정을 하면서 이제는 적국이니까 군사적인 충돌로만 가겠다는 이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아마 제 생각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정일의 6.15 남북공동선언, 김일성의 7.4 남북공동성명 이 노력을 한 번쯤 상기를 해봐라.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읽습니다. 예, 최병무 의원님 동의하시나요? 글쎄요, 뭐가 그 괄호 속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네. 일단 이제 긍정적으로 자꾸 보려고 하면 그거는 저는 뭐 꿈보다 해몽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꿈보다 보고요. 해몽이다. 제 생각은 그래요. 자, 우선 이재명 대표가 저거를 김정일과 김일성 주석의 평화를 위한 노력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뭐 6.15 남북 공동선언이나 6.15 남북 공동선언, 7.4 남북 공동성명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 그 견해도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과연 평화를 위한 노력이냐 아니면 위장 평화 공세였느냐 하는 부분에 관한 평가 저는 아직 안 끝났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럼 의도적으로 그걸 빼고서 지금 평화를 위한 노력을 얘기한 거냐 아니면 그냥 실수로 저렇게 된 거냐. 글쎄 그 정도는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까지 지냈잖아요. 그러면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토론도 있었단 말이죠. 네. 상당히 공부를 했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저거는 그 실수로 저런 일을 벌였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모르고 저런 일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의도적으로 그 저런 의사표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려고 하는 의지를 앞세우다 보니까 본인이 의도적으로 그 어떤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 내지는 그 반대편에 있는 북한의 어떤 평화 통일 노력 뭐 이런 거를 너무 긍정평가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저런 얘기를 한 것 아닌가. 예. 저는 오히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곧바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태경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일성, 김정일이 평화의 사도냐?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대체 어느 별에서 왔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고요. 홍석준 의원도 북한의 저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민주당의 뿌리 깊은 대북 DNA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호기 의원님, 제가 민주당 쪽에도 좀 취재를 해봤는데 근데 민주당의 기류는 조금 달라요. 뭐라고 하냐면 이재명 대표가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경고를 하는 것 자체가 전향적인 태도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지금 수습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과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사과를 넘어서 총선에서 이 발언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차 교수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김일성의 7.4 남북 공동 성명 때만 하더라도 북한은 소위 한반도를 적화 통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때는 연방제 통일 내지는 그런 식의 통일을 주장하다가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저런 식으로 도발적인 언행을 벌이는 거는 지금은 통일은커녕 지금 정권의 생존이 굉장히 절박한 목표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재명 대표인데요. 뭐라 그러냐면은 김일성, 김정일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김정은이 애써야 된다 그러는데 이 3대를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아무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대를 이어서 예를 든다면 북한 핵 개발은 이미 김일성 때 시작을 했고요. 핵실험은 김정일 때 시작했고요. 이게 좀 더 구체화된 게 김정은인데 이거를 갈라서는 자체가 북한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김정은에 대해서 비판한 거는 김정은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또 윤석열 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써갖고 이런 상황이 자초됐다라는 그 말을 에둘러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소위 무력이 있어야만 지킬 수 있다는 방어 억지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요 나라가 정상이라면 여야를 불문하고 저런 도발과 위협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돼요. 미국에서 테러리스트들이 엄청난 테러를 일으켰을 때 미 의회를 통해서 먼저 규탄을 주도한 당은 그 당시에 공화당 정부였지만 민주당이었어요. 근데 예. 지금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민주당 의원들이 그 수습을 하려고 애를 쓰는지는 그 민주당 내에서의 답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강성필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거 김정은 위원장을 비판하는 그 맥락에서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 두 개의 정당이 사실 대북 정책에 대해서 조금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다소 우리 국민의힘보다는 강경 정책에서 햇볕 정책, 유화 정책으로 가자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다고 해서 민주당이 그러면 우리의 국방력을 저하시키고 또 북한에 대해서 대응을 미진하게 하자 이런 주장이 절대 아닌 거거든요. 저희도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언제든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전투력을 유지하고 그 상황에서 북한을 대할 때 우리가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런 상황, 이런 주장이 저희 민주당의 대북 정책인 거거든요. 예. 과거 한 10년 전만 해도 북한에서 핵미사일을 쏘고 실험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가가 폭락하고 사람들이 전쟁 나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대북 정책관이 좀 바뀌면서 미사일을 쏴도 우리가 다소 긴장감이 떨어진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요즘에는 미사일을 뭐 실험을 하고 그러면 아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냐, 이러한 걱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도 어찌됐든 강경 대책으로만 북한을 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때로는 대화할 땐 대화하고 물밑으로 교류할 땐 교류하고 또 저희가 뭐 할 말은 하고 이러자는 정책인 거지 뭐 북한을 옹호하고 그런 표현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북 정책,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이런 대북 정책을 두고 다투는 것은 해묵은 논쟁이긴 합니다만 일단 좀 진행해 보죠.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당 공식 회의에서요, 정부가 휴전선에서 군사 도발을 유도할까 걱정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의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것. 사실상 도발을 유도해서 군사 충돌을 야기하지 않을까. 그 걱정이 전혀 타당성 없는 억지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러다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도 거듭 말씀드립니다.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면서 평화의 안전핀을 뽑아버리는 그런 우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 대표 이 발언을 두고 여권에서도 야당 대표가 북풍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이전에도요, 계속 뭐 선거 때만 되면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또 선거 직전에 북한이 도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요. 그 제 기억으로는 아마 천안함 때인가요? 그때 선거가 있었는데 천안함 사건이 있으니까 이건 보수 정권에게 엄청 유리한 선거다고 했는데 네. 사실은 그때 보수 정권이 패배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국민의 인식이 뭐 북풍이 있다고 그래서 도발을 한다고 그래서 뭐 보수 정권에게 표를 주고 그렇지 않고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난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음모론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는 아마 이것도 선거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다고 보고, 또 행여나 만약에 북한의 도발이 있어가지고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봐 하는 그런 우려심에서 미리 뭐 예방주사 놓는 차원에서 저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거 자체는요, 자꾸자꾸 뭐 현 정부가 유도를 하고 있다. 물론 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너무 강경 대응을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다랄지 예. 그런 비판을 야당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죠. 예. 그런 걸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저거 자체를 갖다 뭐 일부러 뭐 도발을 유도하고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랄지 이런 식 발언은 야당 대표로서 뭐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최병우 의원님, 네. 아까 말씀하신 건 저희 지금 취재 기자가 확인해서 저희에게 알려온 바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그 원고에는 이런 오늘 같은 맥락의 표현 단어들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북 정책에 관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는데 우리라는 표현은 아마 이재명 대표가 현장에서 좀 넣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은 원래 있었는데 우리라는 일부 표현들만 조금 추가를 한 모양이에요. 뭐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이제 메모에까지 우리라는 걸 넣었다면 조금 더 이제 이재명 대표가 평상시에도 북한과 얘기했을 때 이게 우리 북한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저는 그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메모에 그게 없었는데 그냥 말을 하다가 나왔다. 그러면 뭐 습관적이다 이런 그
분석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차재현 교수님. 저는 오늘 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놓고 지금 많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뭐 저는 야당이 민주당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지금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다. 앞서 뭐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 이 주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코리아 리스크라는 부분들이 지정학적 위기가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로지 강대강으로만 맞서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저는 표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시 강력하게 끝장을 내겠다는 식의 발언, 뭐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이야기가 필요합니다만, 예. 그러나 이럴수록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화와 외교를 병행하는 외교 옵션도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미국 이야기 하셨는데요. 2017년 당시 그 미국의 그 국방부 장관이 제임스 매티스가 당시 북한이 계속적으로 이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 도발하고 할 때 우리나라 왔을 때 그때 전쟁과 관련된 질문이 나왔을 때 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은 이 전쟁은 최종의 선택이고 지금 해야 될 것은 외교적 옵션을 먼저 내세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당시 미친개라고는 별칭을 갖고 있던 미국 국방부 장관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대화와 외교를 통한 나름대로의 긴장 완화의 노력은 놓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저는 야당이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정홍희 의원님 한 번 더 기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차 교수님 말씀 다 맞아요. 지금 정부가 미국 그리고 일본과의 군사협력, 안보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안보를 굳건히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이런 전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미국의 국무부에서도 북한을 향해서 외교로 복귀하라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주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북 적대 강경 정책을 써서 김정은이 저렇게 지금 도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이거는요,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들이 도발을 할 때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진영으로 갈라져 있지만은 북한과 관련한 위협에 대해서는 똘똘 뭉친다는 이미지 메이킹을 해도 시원치 않을 상황에서 나의 이관계가 저 남조선에 통하는구나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다라는 점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보를 튼튼히 하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라는 거는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인 대북 정책이에요. 저도 물론 정치적으로 대통령께서 그리고 뭐 통일부 장관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국방부 장관은 강력하게 얘기하지만 근데 지금 오늘 문제 삼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야당의 대표로서 마치도 중간에 그 뭐 심판자처럼 너도 잘못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정부가 먼저 도발을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그 미사일이라든지 또는 그 서해안이라든지 또는 뭐 정찰 위성이라든지 핵 카드는 여전히 갖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민주당이 물론 평화를 강조하는 것도 이해는 가나 안보와 관련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는 그 지혜로운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뭐 김정은에게 경고하는 그런 맥락이었다고는 합니다만 김일성과 김정은이 우리 한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뭔가 엄청난 노력을 한 것처럼 평가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적절했는가? 이런 것들을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제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주제는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장에서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간 진보당 의원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이 강성희 의원의 몸을 들어서 끌어낸 걸 두고 지금 공방이 일고 있는데요. 일단 대통령실과 강성희 의원의 이 주장하는 그런 사실관계부터 정반대라서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앉았던 전북 도민께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누구 말이 맞는지 따져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국정기조를 바꿔야 합니다라는 말이 끝나기 전에 사지를 들어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냥 바로 사지를 들리고 입을 틀어 막히고 그냥 끌려 나가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악수를 하고 손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손을 좀 놔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상당히 6, 7초 뒤 길었거든요. 계속 잡고 이제 소리를 계속 지르니까 이제 경호원들이 분리를 시켰고요. 무슨 손을 잡아서 힘을 줬다, 내 쪽으로 대통령을 끌어당겼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자, 논란이 일다 보니까 이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전체 현장 영상, 그러니까 그 강성희 의원이 끌려나가는 장면을 앞, 뒤, 전후 맥락이 다 담긴 풀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영상을 보시고 판단해달라 이건데요. 손을 잡을 때, 대통령의 손을 잡을 때 그 상황을 천천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영상을 같이 봤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강성희 의원과 악수를 하는데 강 의원이 곧바로 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경호원이 곧바로 제지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인데, 그리고 강 의원은 길을 막은 적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물론 길을 막은 것 같지는 또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 한 발짝 이렇게 나가려고 했던 그런 장면이 보였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지금 손 잡은 장면은 똑바로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지만, 일단은 그 이후에 어떤 저런 행태,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이제 경호를 하는 입장에서는 최근 이제 이재명 대표의 피습이랄지 이런 거 일어났잖아요. 물론 이제 국회의원 의원이 피습을 한다랄지 그럴 것까지는 생각이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저렇게 소리를 질러대고, 더군다나 저 장면을 가장 옆에서 본 사람이 바로 이용호 의원이거든요. 네. 아까 화면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 이렇게 한두 마 정도 했는데 끌고 나갔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네. 경호원들이 아주 잘못 판단한 거예요. 또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중에 보면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게 사실 이제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전북도민이 항상 이루고 싶었던 그거 어떻게 보면 이제 소망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소원 성취한 게 이루어지는 자리고, 예. 저는 축하의 자리고 축제의 마당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직접 간 거 아닙니까? 설사 여당의 대통령이고 저 전주 전라북도라는 곳이 민주당의 텃밭이에요. 이제 그렇지만 손님이 온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런 행위를 왜 했을까? 저것은 의도적인 저는 도발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일부러 어떤 난동을 부르겠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봅니다. 결국 끌려가는 연출 장면이 다 방송이 됐어요. 네. 그리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계획했던 것은 성공했다고 저는 봐요. 보는데 이제 지금 화면 자체는 계속 끌려가는 장면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저건 도가 지나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렇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이용호 의원하고 그다음에 강성희 의원 자체의 말이 완전 틀리거든요. 그런데 저 정도의 경험할 정도 되면 과연 그냥 국정기조 바꾸라고 몇 마디 했는데 저렇게 끌려갔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 의원의 어떤 말 자체가 사실은 설득력이 전혀 없죠. 네. 민주당은 과잉 제압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시대 왕보다 더 왕스러운 킹 오브 킹입니까?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끌어냅니까? 대통령은 왜 말리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폭력 사태를 제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금도를 내팽개친 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강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끌어냈다, 대통령이 말렸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게 민주당 주장인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또 피습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여파도 있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최근에 이재명 야당 대표가 백주 대낮에 피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방문하신 지역이 우리 김강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좀 부정평가가 높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호처에서는 당시의 상황이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끌고 나갔으면 경호처의 어떤 책임 있는 분이 오셔서 우리가 경호 매뉴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양해해달라. 사과드린다라는 사과를 분명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강성희 의원이 끌려가는 모습을 화면에서도 대통령이 지그시 보시고 계신 장면이 포착이 되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10년 전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도중에 어떤 한 청년이 발언을 방해하는 모습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청년이 이민법을 통과시키라고 그 오바마 대통령 연설 도중에 말을 끊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호처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같이 있자고 합니다. 가족을 위하는 청년의 마음을 존중한다. 그리고 당신이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이 이민법을 해결하는 것도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 우리 같이 해결하자.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저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반쪽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으로서 어떤 큰 품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와 야가 첨예하게 입장을 내고 있는데 그러면 어제 현장에 있었던 전북 도민들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지가 궁금해서요. 어제 전북 도민을 대표해서 윤석열 대통령 옆자리에 바로 앉았던 청년 농업인 최한국 씨에게 제가 직접 물어보려고 합니다. 최한국 위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하나 명확하게 짚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추천하신 분이 아니라 전북 도청이 추천해서 윤 대통령 옆자리에 앉으신 거죠? 네, 그 도청에서 연락을 받고 네. 좌석에 대한 설명은 있었는데 어느 자리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막상 현장에 가니까 대통령님 이제 옆자리인 거 알고 얼떨떨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화면에도 지금 동그랗게 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저분이 이제 최원국 씨입니다. 전북 도민을 대표해서 청년 농업인 자격으로 대통령 옆에서 현장 상황을 목격하신 분입니다. 계속 여쭤볼게요. 강성희 의원이요.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손을 잡은 거는 아주 잠깐에 불과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지켜보신 그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그 대통령님께서 이제 행사장에 입장하시면서 주변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의원님과 악수를 하면서 이제 지연이 되면서 이제 소동이 이루어진 거고요. 함께했던 많은 분들이 놀랐고 이제 동북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자리에서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상황 화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강 의원이 저렇게 경호원들한테 끌려 나간 걸 두고 과잉 경호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현장에 계셨던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인데 소란스럽게 진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경호 규정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 피습과 같은 사건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많이 예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장 출입부터 엄중하게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경호원과 주최 측에서 잘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잉 경호가 아니라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단은 퇴장 조치하는 게 맞았다고 보셨다는 얘기인가요? 좀 설명을 좀 길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대로 어제 행사는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 출범식에 대통령을 초청한 그런 자리였는데 강성희 의원의 이런 행동이 행사에 좀 방해가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전북 도민들은 이제 많은 반응이 있었는데, 네. 특별한 거는 이제 이슈 포커스가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답답하다. 과잉 진압이나 그런 거보다 어제는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이고 도민들과 함께하는 축하하는 자리고, 네. 힘내서 같이 꿈을 이뤄내자는 이제 약속의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서 약간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전북 특별자치도 입장에서 출범하는 이제 행사에서 지방 균형 발전을 공약을 건 대통령님을 첫 초청한 거고 직접 자리에서 화합하는 장이었는데 특자도가 되었다고 끝이 아니라 시작인데 중앙 정부와
도움과 이제 타 지자체의 연계가 가장 필요한 실정인데 지역적으로 피해는 있지 않는지 좀 많은 그 부분을 이제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지금 전북 도민들은 그러면은 강성희 의원의 이런 행동들이 어떻게 이 행사에 빛을 내기 위한 행동이었다기보다는 어떤 뭐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쪽이 많다는 말씀인가요? 좀 많이 답답해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원국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 의원님, 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행사장이 어떤 성격이었다 하는 거는 사실 이 사건의 본질과는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보다는 이거는 대통령의 경호 수칙과 관련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근접했을 때 대통령의 경호 수칙과 그다음에 근접하지 않은 뭐 다른 곳에서 아까 오바마 대통령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데에서 뭐 대통령의 뭐 말에 꼬리를 자르고 뭐 얘기한 거는 완전히 달라요. 경호 수칙상. 대통령에 가까이 있고 더군다나 대통령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이 행위는요.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에서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경호 수칙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강성희 의원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렇게 했는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의 손을 잡고 아까도 지연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통령과 악수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으로 못 넘어간 거잖아요. 그거를 이용호 의원은 뭐 6, 7초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분은 이제 지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하튼 대통령 손을 일정 시간 동안 놓지 않은 거는 분명한 것으로 보여요. 예. 그렇게 되면 저는 대통령 경호실에서는 자,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수칙에 따라서 격리 조치를 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성희 의원은 뭐 전주 시민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다 했는데 방금 들으신 최한국 씨 얘기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정호겸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지금 오히려 그 전북 도민들이 훨씬 더 당혹해하는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저 장면을 보면서 옛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과거에 그 한미 FTA를 국회에서 비준할 때였습니다. 통과시킬 때요. 그때 바로 의원 한 사람이 국회 본회의장에 체류탄을 투하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지금 대통령처럼 바로 코앞에서 상대를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엄청난 그런 위기감과 위험하다라는 그 불안감을 느꼈단 말입니다. 근데 국가 안보에 있어서 대통령이 차지하는 그 무게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경호원들이 지금 한 그러한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비난한다라는 거는 마치도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가지고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진영 논리로 정치 공방을 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다른 당도 아니고 민주당이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의 정치 테러와 관련해서 그렇게 분기탱천하는 민주당이 이걸 역으로 해가지고 주장한다라는 것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이번 강성희 의원 논란에 코멘트를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경호의 프로토콜에 따른 것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강성희 의원님께서는 그 전에도 국회나 이런 데서 좀 무리한 행동을 여러 번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위원장의 말처럼요. 강성희 의원 지난해 10월에 대통령 시정연설 때도 돌발 행동을 했었습니다. 보시면요. 당시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이렇게 피켓 시위를 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맺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강성희 의원 혼자 대통령실이 미리 파악해서 저를 주시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피켓 시위를 했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차재원 교수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 장면 보고 저는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를 한 2년 반 정도 했기 때문에 대통령 행사장에 풀 기자로 여러 번 갔습니다. 여러 번 갔기 때문에 대통령 행사장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대통령의 안전에 만전을 기울이는 것이거든요. 모든 입장하는 사람들은 금속 탐지기를 다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 행사장에는 이 휴대전화 통신도 다 차단합니다.
그 정도로 상당한 안전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그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이 저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위협적이었을까? 만약에 저 상황을 그냥 이 윤 대통령이 제지를 해서 그냥 뒀다고 한다면 그 비난은 도대체 고스란히 강성희 의원한테 가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항변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근데 항변이 아니고 소동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소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딴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하는 저 외침을 저렇게 윽박 지르듯이 끌고 나갈 수 있을까? 전 비판 목소리를 소위 말해서 이 좀 비판 목소리에 대한 재갈을 물리는 행동처럼 삐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대통령께서 지나가다가 그 뒤에 강경원들이 하더라도 좀 제지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갔을 때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회의원 뒤에는 20만 내지 30만 개의 30만 개의 눈동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라고 그랬어요. 강성희 의원이 지금 대통령의 이 지금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이나 철학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국민의 대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강성희 의원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저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상당히 이번 이 조치는 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요.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강성희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과거에 피켓 시위를 한 거를 대통령실이 미리 파악해서 나를 주시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생각이 맞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국회에서 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위험인물로 분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강성희 의원이 이제까지 살아온 이력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리스트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차재원 교수님의 제가 조금 반박을 좀 하자고 하면 저기는 이제 축제 자리죠. 그 축제 자리에서 이제 형식적이지만 악수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저 축제 자리가 지연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순간적으로 일어난 거고, 더구나 경호원들이 갑자기 달라붙어서 끌고 간 거기 때문에 이걸 제지하고 그럴 상황은 좀 아니었다 보고요. 만약에 저렇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계속 저 축제의 마당을 난장판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불가피하게 끌어내서 축제의 어떤 그 진행이 제대로 되는 게 맞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국회의원이 바른 말 하는데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들어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방식에 있어서 일단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게 의도적인 도발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도적 도발에 경호처가 끌려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작년 4월 5일에 지금 강성희 의원이 전족 완산 의뢰에서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 이상직 의원이 당선 무효형 받아가지고 재보궐선거가 됐는데 민주당에서 공천하지 않았어요. 무공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후보들이 난립을 했고 그 와중에 이제 당선이 됐어요. 근데 다가오는 총선이 있잖아요. 4월 달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공천을 합니다. 그리고 전주지역 정서가 이제 좀 그때와 좀 달라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총선에 대한 위기감이 있지 않나 싶고,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특히 이제 대통령에 대한 행동, 이런 걸 했을 때 다음 총선에서 뭔가 유리한 걸 끌어오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었지 않는가, 저는 강한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어요. 변호사님의 강한 의심이라고 하셨고요. 당시에도 저희 이 진중권 교수가요, 이 강 의원의 행동을 보고 운동권의 버릇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성희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운동권도 아니고 뭐 하는 짓입니까? 거기 행사장에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항의를 할 저기가 아니잖아요. 그 행사장인데 자꾸 사건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저는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게 운동권 버릇입니다. 네, 강성필 부위원장님.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이 운동권의 버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진중권 교수께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 운동권이라고 해서 뭐 다들 뭐 예의 바르고 옳은 말만 하고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운동권이라고 해서 모두가 무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까쯤에 우리 최병묵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상황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어떤 돌발 상황에 있어서 경호처에서는 그 매뉴얼대로 행위를 실행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든 돌발 사항을 우리 인간들이 불가능을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니 경호원으로서 당연히 대통령을 경호해야 되는 건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 의무를 방기를 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끝나고 나서는 국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 전주 시민들이 그 모습을 다 본 거예요. 자기들의 대표자가 끌려나간 거예요. 그런 것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간단하게 과연 경고가 있었다. 경호실장 사과 한번 해라 하면 대통령의 품위가 올라가고 대통령의 강력한 이미지가 온화한 이미지로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위기를 찬스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재현 교수님 옆에서 지금 한숨을 푹 쉬고 계신데 어떻게 좀 뭐 코멘트를 지난 정권 때죠. 그러니까 그 국회를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본청을 넣을 때 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에 상당히 불만을 품고 있던 계신 분이 한 분이 신발을 벗어서 던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재판에서 결국 무죄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의 안위가 상당히 국가의 존망하고도 상당히 관련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는 건 맞지만 딴 데도 아니고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지금 보안이 잘 유지되고 나름대로 상당한 이 위해적 요소들이 일단 배제된 상황에서 벌어졌던 일이고 딴 사람도 이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이 저런 이야기를 상당히 하는 부분은 저는 좀 지나쳤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경호원들도 매뉴얼에 따라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조금 관용과 포용의 자세를 좀 보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지난 2008년도에 이라크를 방문했던 부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거기서 이라크 기자가 신발을 벌써 던졌어요. 끌려갔어요. 그러면서 그 부시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중단이 됐다가 다시 돌아와서 부시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웃으면서 그 기자의 신발이 10인 줄 알겠다 하면서 웃고 지나갔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저는 만약에 그렇게 윤 대통령이 반응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여론은 다 강성희 의원의 과잉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다 정당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국민의 대표인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죠. 최병무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이후의 윤 대통령 태도가 뭐 좀 아쉽다 하는 차원에서 자꾸 얘기를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성희 의원의 저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한 대통령 경호실의 그 조치, 그 어떤 경호 수칙에 따른 조치, 뭐 이게 잘못됐다고 저는 볼 수 없고 저런 일들이 앞으로도 재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저는 대통령 경호실에서는 저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홍희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적절한 경호였다 이런 의견과 그래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좀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후속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면은 아마 국민의힘이나 또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정치적인 힘이 됐겠죠. 그거는 좀 아쉽다라고 뭐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다 하면은요. 미국의 그 경호원은 지금보다 더 거칠게 경호를 했을 거예요. 마치 또 이거를 용서해야 된다. 근데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인 건 맞지만 무슨 이런 것까지 특권을 누려야 될 그런 존재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경호 매뉴얼상 맞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지금 정치적 관용이나 포용의 제스처를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에 대해서는 피력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해서 이 경호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어떤 테러라든지 또는 부지불식 간에 돌출 변수로 피해를 입었다 그럴 때 그걸 다 어떻게 막아내겠습니까? 그런데 저 짧게 한마디 해요. 오바마 부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상황과 이 상황은 전혀 다르죠. 그다음에 시간적 여유도 있고요. 충분히 뭐 기자회견자이면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국민의 대표다 대표다운데 국민의 대표면 대표다운 행동을 해야 하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자질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네, 일단 강성희 의원이 속한 진보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경호처장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의 공포정치를 폭력으로 실행한 경호실의 난동이라 규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사과하고 경호처장을 파면하십시오. 최병무 의원님,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해외 수방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을 조만간 만나서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김진표 국회의장은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청와대의 경호 수칙에 관해서 매우 잘 알고 계실 거고, 자, 그런 분이 과연 지금 진보당이 저렇게 흥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지, 글쎄, 제가 저보고 예상을 해보라면 아마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 진보당의 뭐 주장을 듣기는 하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진보당의 주장처럼 뭐 무슨 경호실장을 파면하고 뭐 아마 이런 식의 동조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 토론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불교계 행사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은 개신교계 지도자들을 예방했습니다. 자신은 사회적으로 혜택받은 사람이고 약자를 위한 삶을 살고 싶다면서 소금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 쪽에서는 되게 빛과 소금 이렇게 얘기를 좀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빛이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의 순서가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입니다. 그거 아시네요. 네. 우리가 소금이 돼야 되겠다. 그 소금은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이름을 감추고 소리소문 없이 약자들과 동행하면서 그들 삶 속에 좀 녹아나는. 저도 소금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뭐 출세는 더 이상 할 필요 없을 만큼 저는 오래전에 할 출세는 다 했다고 해서 여기서 제가 나라를 위해서, 오늘 말씀하신 약자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 의원님, 한동훈 위원장의 종교교 행보가 오늘이 4번째인데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성경 공부를 했나 봐요. 이 네. 단어의 순서까지 좀 제대로 짚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상당히 영리하게 깊은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종교계 인사들과 이런 대화를 통해서 또 그 신도들, 성도들에게도 일정 정도 이제 반향을 일으키리라 기대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본인이 오래전에 할 출세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약자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동료 시민들 있잖아요. 동료 시민들이 5천만 전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지평을 이제 좀 열어가는 그런 행보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희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위원장 오늘요. AI 활용 추진 현장 간담회 여기도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어렸을 때 자기 성격이 급해가지고 바둑을 배웠던 일화를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공에서 물어보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걸 물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전 어릴 때 제가 성격이 급해서 집에서 저를 바둑 기원에 보냈었어요. 근데 바둑이 좋더라고요. 다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 3월에 대한민국의 보물인 이세돌 사범이 알파고하고 대국을 펼쳤잖아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치가 이런 신문물을 잘 모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정치를 잘하면 이런 문물을 더 지원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선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공공 업무를 하면서 느꼈거든요. 강 부위원장님, 지금 이제 상대 당 대표입니다만 한 위원장이 얼마나 이 선거에서 이기고 싶은지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AI한테
국민의힘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묻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AI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대로 정치하시면 반드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저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둑을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네. 근데 정치를 우리가 흔히 바둑 두듯이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두수 세수 앞서서 보면서. 근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하는 거 보면 바둑이 아니라 오목 두는 것 같아요. 돌 5개를 맞추는데 급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말 본인의 말처럼 바둑 두듯이 두수, 세수,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우리 국민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왜 나의 지지율은 올라가지만 정당의 지지율과 대통령의 부정평가는 올라가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 강 부위원장님이 굉장히 재밌는 비유를 하셨어요. 바둑을 두는 게 아니라 오목을 둔다. 오목 5개만 맞추려고 지금 급급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글쎄, 그 뭐 민주당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궁금한 거는 AI가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되느냐고 했을 때 뭐라고 답변했는지가 궁금한데요. 혹시 좀 취재가 되시면 한번 알려주시면 그냥 흥미롭습니다. 저희가 지금 취재 기자에게 물어보니까 투표를 독려하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투표를 독려해서 투표율이 높아지면 국민의힘이 이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같아요. 투표율이 높아지면 그러면 투표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많이 찍으면 어떻게 하라고? 제가 뭐 AI한테 묻는 건 아닌데 그냥 흥미로워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뭐 말씀 주실 게 있으신가요? 아니 무슨 말 거 없는데 그냥 바둑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드릴게요. 오목이요. 간단하지 않아요. 이 오목의 오목도 세계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머리싸움 치열하고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물론 이제 바둑보다는 좀 어렵진 않지만 뭐 오목을 두셔본 분들은 알 거예요. 상당히 깊이도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간다는 것 같으면서도 복잡한 게 바로 오목입니다. 네. 한동훈 오목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진짜 오늘 저 이야기는 지금 우리 지금 바둑이냐 오목이냐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AI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행사 초점도 지금 한국이 AI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을 아마 국가적 과제로 갖고 가고 이걸 총선에 적극적으로 내세우겠다는 의지를 필요한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AI 알파고를 때문에 아마 AI 알파고를 이긴 게 이세돌 사범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바둑을 연관시킨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공천 문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울 출마를 띄워준 걸 두고요. 논란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김 의원은 마포울 출마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논란을 정면 돌파하는 모습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일 꼴보기 싫은 정치인이 이런 말 해도 되나? 누구 다 머릿속에 뒀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제가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마포울 같은 곳에 정청래 의원이 있는 곳에 한번 출마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청래 의원님보다는 제가 삶이 더 잘 살았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어서 한번 감히 요청했습니다. 나를 마포로 보내다오, 정청래 지역구로 보내다오. 그리고 막상 이제 목요일 날 제가 일종의 출전장을 제출했는데 그 이후로는 진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자, 지금 굉장히 설전이 치열합니다. 정청래 의원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김경률 비대위원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리는 카드다. 희생양이다. 마포가 만만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김경률 비대위원 이렇게 또 맞받습니다. 제일 꼴보기 싫은 정치인이 정청래다. 내가 더 잘 살아왔다. 내가 질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굉장히 치열한 설전이 오가고 있어요. 아니 뭐 설전인지 전 재밌네요. 아주. 재밌고 일단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전략이죠. 버리는 카드다. 희생양이다. 김경률 비대위원 입장에서 보면 기분 굉장히 나쁠 것 같아요. 거기다 대받아치는 것이 제일 꼴보기 싫은 정치인이다. 근데 그거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솔직함이 있다고 보고. 이제 사실 이제 마포울은 이제 서로 입담이 좀 있는 사람끼리 좀 싸우면 좀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쪽은 막말하는데 한쪽이 너무 이제 신사 같으면 사실은 보는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재미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김경률 비대위원도 말 좀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조국 사태 때도 그렇고 그러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이제 정청래 의원은 워낙 막말을 많이 하니까 거의 막말을 막말로 대할 것인지
아니면 한쪽은 막말하는데 젠틀하게 신사로 대할 것인지 아마 그 부분을 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느 부분이 특히 이제 중도에서 소구력이 있는지 그 판단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같이 막말로 가버리면 사실은 유권자 입장에서 그렇고 굉장히 이제 또 다른 어떤 뭐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선거 전략을 서로 잘 짜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요. 이 마포울 출마 결심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좀 실수했다 이렇게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곳에서 기반을 닫고 있었던 이 김성동 전 당협위원장이 예비 후보 등록을 안 하길래 출마 의사가 없는 걸로 이해해서 한동훈 위원장한테 나 출마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는 건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역 당협위원장이 검색해 보면 예비 후보로 등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비어 있네요. 제가 이런 잘못된 정보를 드렸습니다. 김성동 그 지역 당협위원장님께 정말 죄송하고 그리고 뭐 이른 시일 내에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뭐 전략공천 이런 거 없고 전략공천 원하면 뭐 좀 다른데 원했겠죠. 예, 저도 정말 엎드려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라면. 정 의원님, 그러니까 솔직한 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자꾸 김경률 비대위원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니까 아니 한 위원장이나 나나 다 초보여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네, 진짜 초보라서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저런 실수는 더 이상 하면 안 되죠.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계양을이라든지 또 지금 탈당한 김용남 전 의원 지역구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 대표가 당이 지금 비상시에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당 소속원들을 단합해서 동기부여하게 하고 공감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통합해가지고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이 나름대로 이제 해명을 하는 건데요. 조금 흥미로운 거는 이 지역이요. 설사 공천이 된다 그래도 그렇게 쉬운 지역이 아니에요. 험지예요. 그러니까는 정청래 현 의원이 굉장히 그 상대방을 폄훼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는 데다가 그 지역에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바로 소각장 문제가 있고요. 또 지금 지역 구민들이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한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80일 동안에 어떤 공중전이 펼쳐질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비교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젯밤에 미스 트롯을 봤어요, 제가. 네. 그랬는데 자웅을 겨루는데 딱 둘이 나와서 데스매치를 하는데 저 사람이 이길 거라 그랬는데 뒤집어져가지고 흥미진진하게 그런 반전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 정치는 미스트롯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야, 그렇습니까? 차 교수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 마포울 격전지 마포울. 저는 정청래 김경률의 싸움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국 대 윤석열의 싸움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아시다시피 김경률 회계사는 조국 흑서 저자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내로남불, 윗선 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강하게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의 그런 윗선과 내로남불을 대표한 사람이 정청래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방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 김경률 회계사가 옛날에 참여연대 뭐 몸을 담고 약간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모습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당신은 윤석열 검찰공화국을 디펜스하려고 놓은 사람 아니냐. 그 프레임으로 전쟁이 붙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선거에 있어서 이 후보의 개인기나 능력도 중요하지만 소위 말해서 구도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 이 구도는 사실 그 지역 한 지역에서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선거 판세가 소위 말해서 민주당의 위선과 내로남불이냐, 윤석열 정권의 검찰공화국이냐, 이 두 개의 싸움이 저는 이 승부를 가를 거라 생각합니다. 네, 프레임 싸움 대단히 중요하겠죠. 최 의원님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아니 그런 구도가 대단히 중요하죠. 특히 선거판에서는 서울의 경우에 평상시에 지역구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해놨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서울 전체 판세가 뭐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과거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수도권 선거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그 정청래 의원이 그 저 마포울 지역에서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한테 진 적이 있어요. 근데 강용석 변호사도 참여연대 활동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은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여연대 그 시민단체 활동을 한 더군다나 조국 전 장관 비판자 김경률 비대위원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저는 정청래 의원을 뭐 압박할 수 있다고도 봐요. 근데 저 지역은 객관적으로 보면 그 민주당이 약간 우세한 지역인 건 맞아요. 네.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반드시 민주당이 이긴다 이런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서울 전체의 판세 그리고 앞으로 80일간의 어떤 공중전 그다음에 거기에 개인적으로 정청래 김경률 간의 대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그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아야 승패가 결론이 나는 거지. 정청래 의원이 저거 계속해서 뭐 김경률 비대위원을 아마 저렇게 무시하듯이 뭐 그러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나가면 의외로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많은 게 곧 정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청래 의원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의 한심한 한심 공천이 국민의힘 내부를 강타했습니다. 시스템 공천을 말하고 다음날 현직 당협위원장과 지지자들 앞에서 난데없이 다른 사람 손을 지켜 올립니다. 그러고도 전략 공천은 아니고 공천 룰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용산 대통령실도 불편했던지 특혜는 없다며 한동훈을 견제하는 모양새인데 병 주고 약 주는 꼴입니다.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 공천을 놓고 한동훈 위원장과 용산 대통령실의 손발이 맞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오목두두시 하는 거예요. 이 공천이란 게 얼마나 예민하고 섬세한 과정이 있어야 됩니까? 또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감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쯤에 그 김경률 비대위원은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안 한 줄 알았다라고 매우 미안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치 초보들의 문제입니다. 정치의 ABC는 내가 출마를 하려고 하면 그 곳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이 출마를 하든지 안 하든지 먼저 찾아가서 뵙고 양해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에게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공개를 했었어야지 A, B, C가 들어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과정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는 그 지역에서 김성동 당협위원장과 그를 따르는 당원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죠. 그러면 변호사님. 네, 멀리서 쏜 화살보다 가까이서 쏜 화살이 훨씬 아프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원론전 얘기는 뭐 100% 맞죠.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정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A를 갖추고 가서 하면 그래 열심히 해봐. 내가 물러날 테니까 밀어줄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과정에 있어서 어떤 시스템 공천에 있어서 문제점은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결론적으로 효과만 한번 보자고요. 저런 행동과 저기서 갑자기 불러서 얼싸안으면서 마포을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저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는 거뒀고 그다음에 김경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마 마포울 지역구 있는 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김경률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선거에서 엄청난 붐어는 효과가 저는 있었다고 봐요. 이제 그 절차에서 이제 문제는 지적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이 계속 비판하잖아요. 그리고 김경률 회계사가 의원이 이제 전국적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총선에서 싸울 수 있는 실탄이심 장전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원론적 입장에서만 보면은 저게 잘 됐냐 못 됐냐 비판할 수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저는 제가 볼 때는 총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요. 흉기 피습 사건으로 중단됐던 재판에요. 한 달 만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있었는데 현장에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 나와서 응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특히 경우가 달라졌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태 이후에 첫 재판인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담당 재판장 사직으로
재판 지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용 부원장 관련 위증교사 혐의로 대성 캠프 관계자 2명이 구속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 의원님, 네. 한 달 만에 이재명 대표 재판 출석인데 방탄 가방까지 등장했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피습된 지 보름 남짓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저 법원 앞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은 거기에 그 각종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지자도 있지만 반대자도 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찰에서 훨씬 더 강화된 상황으로 그 이재명 대표의 그 경호 경비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예. 앞으로도 아마 저런 상태가 계속 상당 기간은 지속되고 이재명 대표는 그 아마 제법 오랜 기간 저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관해서는 경찰이 특별히 아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쓸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저런 장면을 아마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이 선거법 재판은요.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날 수 있는지 이게 제일 관심이었는데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주심인 강규태 부장판사가 최근에 사표를 제출해서 이 선고가 일찍 나긴 어려워졌다 이렇게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강 판사가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신상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강 부장판사는 대학 동기 단톡방에 내가 사또도 아니고 이런 억울하다는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그의 대학 동기 최진영 변호사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강기태 부장이 썼던 글을 있는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을 하니 참 답답합니다.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참 하여간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 자주 연락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픽 한번 보실게요. 그러니까 이 강규태 부장판사는요. 사표는 냈는데 아직 지금 수리가 안 돼서 아직 이번에 오늘 재판도 주재를 한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약 3분의 1가량 증인 신문 절차가 남아있고 서류 조사와 검찰 구형 등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선고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사표를 내건 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재판이 지연된 게 아니고 이런 지금 절차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총선 전에 선고가 나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재원 교수님. 네. 이 강규태 부장판사가 선고 재판에서 자기 신상 발언을 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본인이 갑작스럽게 이 사직을 표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 여론이 많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자신이 신상 발언을 한 것인데 저런 식으로 신상 발언보다는 차라리 다른 쪽으로 예를 들면 별도의 자신의 입장문을 내는 것이 저는 맞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받는 피고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 그 재판장의 신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 지금 법정 시간에 한다? 그런 부분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예. 제가 본인의 입장을 보니까 본인이 지금 이 재판뿐만 아니라 여러 재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상당히 자기 나름의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그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지금 권고규정이긴 하지만 1심 같은 경우 6개월 만에 끝내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이 법률적 규정에 대해서 본인의 여러 가지 사정을 빗대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일반인의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약간 변명처럼 들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사표 낸 걸로 인해서 재판이 선고가 늦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한 것 같아요. 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니, 저 정도는 해명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일반적인 재판할 때도요. 인사동의 몇 월 있는데 그때까지는 재판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양해를 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 판사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재판과 관련해서 너무나 말이 많잖아요. 이제 방송도 많이 나오고 그 사표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고 왜 이렇게 재판을 지연했냐 그런데 저는 재판 지연한 것은 이건 참 적절하지 않지만 좀 상당히 저는 불가피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사표를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법과 인사이동 있잖아요.
그럼 본인이 이 재판부를 떠나게 돼 있어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본인이 선고를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고, 그럼 다음 재판부가 바뀌어서 오면 총선이 4월이잖아요. 그러면 빨리 진행을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한다고 한다면 뭐 3월 정도 한 달 있고 또 선고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결국 물리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법원의 약간 구조적인 문제점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법원에서 이제 선고 재판만 하는 그런 사무 분담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재판부에 너무 몰린다랄지 아니면 정말 대형 사건이 가면 사실 이 분담을 좀 줄여줘야 하거든요. 그 재판을 빨리빨리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이게 시스템으로 좀 잘 안 돼 있다는 거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법관 인사이동 있잖아요. 네. 지금 재판부들이 다 사건이 밀려 있으니까 뒷재판부에 전부 다 떠넘깁니다. 네. 근데 그게 꼭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채증이 생기니까. 그러면 사건 분담 자체를 적어도 2년마다 한 번씩 할 게 아니고 3년이면 3년, 4년 정도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도 인사이동 관리하고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인사이동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건 사실 대법원장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마련해야 합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판사들의 고충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최 의원님, 지금 강규태 판사는 나는 자유다라는 또 표현을 써가지고 또 아니 뭐 사표 냈으니까 자유겠죠. 그러나 자유가 되더라도 판사 사표 수리가 될 때까지는 본인으로서의 책무를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처음부터 사실은 강규태 부장판사의 경우에 과연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는 사람이에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보면 이게 권고 규정이 아닙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래서 공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1심 선고를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규태 부장판사는 작년 3월 3일에 첫 재판을 했어요. 근데 이게 공소를 제기한 거는 재작년 9월이에요. 예. 그러면 3월 3일 첫 재판 때 이미 공직선거법으로 보면 그때 1심 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강행 규정으로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되고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자, 증인 51명이라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자, 51명이면 51명 증인 신문 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걸 6개월 내에 규정대로 법에 있는 대로 6개월 내에 하려면 나눠보면 돼요. 그러면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 3월 3일부터 해서 2주에 한 번씩 재판했어요. 예. 근데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걸 보면 자기는 다른 사건도 많고 그래서 도저히 여력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 부분까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 이제 아까 사무분담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에만 그렇게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사건을 많이 줬느냐? 응? 여력이 없을 정도로 예. 뭐 그거는 이제 별도의 법률적인 문제고 예. 글쎄 과연 그렇게 여력이 없었을까? 왜냐하면 집중심리제도라는 거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 일주일에 3번, 심할 때는 4번까지 재판했어요. 근데 이건 2주에 한 번 재판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총선 전에 그 결론 1심 선고가 나올 수 없는 거지요. 네. 이거는 명백하게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알겠습니다. 재판 얘기까지 다뤄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표의 출마지, 이 계약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비공개 차담회에서 현 지역구인 계양을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원희룡 전 장관과의 그런 대결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권 한편에서는 이 대표의 출마 여부를 두고 입씨름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상민 의원과 최재성 전 정무수석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슬슬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는 뭐 비례대고 할 수 있다. 또는 뭐 불출마도 할 수 있더냐 하는데 그래 도망갈 일은 아니죠. 이미 한참 전부터 예고했던 얘기거든요. 예. 붙어야죠. 불출마하면 아마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좀 비겁한 태도들의 연장선으로 생각해서 아마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불출마가 왜 비겁한 거예요? 희망사항이에요. 원희룡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붙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들을 하니까 불출마도 비겁한 것이라고 저는 황당한 궤변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민주당 대통령들은 다 국회의원이 아닌 상태에서 대통령에 도전을 했어요. 정 의원님, 두 사람 얘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설전이 벌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그 소위 명룡대전이 가시화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불출마 관련해 갖고 또 저런 논리가 개진되니까
저도 또 들여다보게 돼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당내의 어떤 개혁을 위해서는 본인이 불출마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른 논리가 제기되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정치적인 설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비례로 가거나 불출마하면은 또 비겁한 태도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최재성 수석은 그건 국민의힘 희망사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정현 교수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저는 어제 그 이재명 대표의 그 기자간담회 내용이 저는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통상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생각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당대표의 출마는 통상적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않아요. 상당히 선거 구도, 판세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한 지역구 의원이라고 하면 이 이야기가 맞죠. 그리고 또 이야기했잖아요. 지역구면 지역구 의원이면 그대로 나가야지 어디 가나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민주당의 넘버2라고 있는 홍익표 의원은 지역이 성동이에요. 네. 근데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서초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논리들은 그럼 어떻게 이야기가 되느냐.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재명 대표는 막판에 어떤 식의 정치적 결단, 거치 뭐 이런 식으로 종합적인 전략을 아마 다 이렇게 분석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아니 근데 지금 비공개 차담회에서 지역구 의원이 지역 안 가면 어디 가냐 이렇게 얘기하면 했다는데. 아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아주 명료하게 입장을 밝혔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행동도 보면 그 자기 지역 사무소를 보다 큰 곳으로 옮겼잖아요. 인천 계양을 해서. 네. 그 얘기는 계양을의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이상민 의원이 저는 오히려 그 뭔가 전망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제가 그 판단하기에는 불출마하지 않아요. 불출마하면 이재명 대표가 수사와 사법 리스크를 방어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는 무조건 배지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지역이든 비례든 나가야 된다. 근데 비례는 지금 연동형으로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 연동형으로 돼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출마를 하려면 탈당을 해야 돼요. 우성정당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선택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개항을에 나가겠다는 게 어제 명확해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저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강 부위원장님, 당내에 계시니까 이재명 대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 임하는 자세, 최선의 선택은 개항 출마, 차선의 선택은 불출마, 최악의 선택이 비례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어요. 예. 아니 말씀하셨듯이 지역구가 있는 의원이 어디를 갑니까? 그것도 뭐 어려운 험지인 것도 아니고 승리가 뻔히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이 너무 조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을 잘못 짜셨다고 봅니다. 제가 원희룡 장관이라면 계양을에 가서 정말 잘 싸워도 저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면 의미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조금 기억해 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냥 진 거거든요. 차라리 인천은 전통적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지는데 북쪽은 민주당의 텃밭, 남쪽은 그나마 격전지입니다. 차라리 격전지에 가서 본인이 한 석을 건지고 좌우로 한 석씩을 더 건지면, 아니 13석 중에 뭐 3석, 4석만 얻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희룡 전 장관의 승리가 될 수 있는데 왜 굳이 질척거리면서 그냥 을에 가서 돌덩이를 치우는 게 아니라 계란으로 바위를 때리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질척거리면서 돌덩이를 치러 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뭐 지켜봐야겠죠. 최종적으로 아직 후보가 된 게 아니니까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전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개항을 출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 뭐 생뚱맞은 소리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개항을 하려서 이미 뭐 좀 짜여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고요. 아까 그 최재성 전 수석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뭐 아니 대선 출마하는 사람들이 되게 국회의원 출마 않고 한다, 그런 얘기했는데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뭐 그런 논리로 간다 하더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건 도망간다, 피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본인의 어떤 민주당의 텃밭 이곳에서는 뭐 당연히 뭐 싸워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가요, 오늘 오전에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무슨 주제일까? 김 여사의 명품백 의혹에 대한 이 대응 문제를 논의한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 여사 논란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실까요? 그 이슈에 관한 저의 입장은 어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더 이상 제가 오늘 더 다른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대응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실과 좀 갈등설도 불거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갈등들이 좀 있나요? 국민의 눈높이에 생각할 문제니까요. 갈등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당에서도 사과의 목소리가 하나둘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정당이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허용하는 정당입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님은 사과하는 그런 목소리를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다양한 목소리입니다. 우리 당이 여러 가지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거기서 당의 의견을 모아가는 그런 정당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지도부 목소리는 원보이스로 나가야 된다는 그 지적도 있는데 제 목소리하고 윤재욱 대표님의 목소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한동훈 위원장 굉장히 길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 전해드렸습니다만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거든요. 정호기 의원님.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장관 때는 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일축을 했는데 어제 좀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조금 입장이 미묘하게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입장이 미묘하게 바뀐 이유는 이제 공천의 과정에서 이제 험지로 나가는 사람, 또 수도권에서 지금 예비 후보로서 뛰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아마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면 그 상황이 지금 명품백과 관련해서 얼마나 민감한지를 아마 자기도 듣는 얘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명품백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이 많다. 기본적으로는 몰카 공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걱정할 부분이 많다 그랬는데 아마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은 걱정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금 분노하는 그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리라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하고 윤재옥 원내대표 간에 뭐 조율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그 뭐라 그럴까? 지금 당내에 그 기류가 좀 달라진 것 아닌가라는 지금 또 추측을 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거는 몰카 공작이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사과할 필요가 없다라는 목소리가 반이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의 그 국회의원들 중에 대다수가 TK, PK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수도권의 분위기에 대해서 아직 그 감지가 안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국민의힘이 과연 명품백 논란에 대한 기류가 바뀌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의총에서도 이거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의원들이 절대 다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김경일 비대위원은 그게 우리 당내의 TK의 시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생각은 다르고 지금 윤재옥 원내대표가 있는 그런 영남지방 의원들과 수도권의 의원들 후보들의 기류가 다르다, 이러면서 뭔가 지역 갈등, 또 의원들 내에 여당의 갈등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김관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김경일 비대위원이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이요, 물론 굉장히 비굴하죠. 함정 파가지고 녹취하고 명품백 갖다 주고, 이건 비굴하고 교활한 짓이에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백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대통령 부인이.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저렇게 생각해버리면 사실은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이대로 선거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선거 결과는 상당히 악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TK가 됐건 서울이 됐건 국민의힘 자체는 본질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럼 본질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명품백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받은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안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요,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도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은 맞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굉장히 도덕적인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그래 뭐 받을만 하지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걸 극복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러면 그건 이제 총선을 앞뒀는데 결과적으로 이거에 어떤 본질을 알게 되면 사과가 됐건 뭐가 됐건 정면 승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 그냥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는 생각을 들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일부 비대위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거고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윤석열의 아바타다 이런 비판도 피할 수 있고요. 수직적 당정 관계다 이런 것도 돌파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렇게 입장 차이가 크자 논란도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 모두 재차 입장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만큼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아닌가. 지금 저는 국민들의 감성이 돌아섰다라고 보거든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련해서 수도권과 TK 출마자의 인식 차이가 있다. 여사 리스크 해소 없이는 수도권 선거에서 질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동의를 하시는지. 인식 차이가 지역별로 이렇게 갈라서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특정 지역과 관련해서 해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지는 않으십니까? 그건 개인적인 주장이죠. 특정 한 가지 이슈가 선거 전체를 승부를 결정짓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강보 위원장님, 다른 당 상대당 얘기입니다만 좀 어떻게 지금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왜 그렇게도 김기현 대표를 교체해야 된다라고 말했는지 알 것 같아요. 윤재옥 원내대표도 TK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 수도권의 정서를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수도권의 정서는 김경률 비대위원, 즉 외부에서 오신 분이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정치인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질을 따지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본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정서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의 대다수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자들도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모두 다 밝혀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한 달 정도가 걸렸어요. 근데 선거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으로서 매우 긴장해야 된다. 오직 모든 총선의 전략을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맞추고 있는 민주당이 긴장해야지 국민의힘이 변하고 있다. 이런 변화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강조하고 싶은 점은 국민의힘에서는 마치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그다음에 제2부속실을 설치하면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는 점 분명히 알아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이 논의는 수도권과 TK 정서가 좀 다르다 이 정도이지 특검법까지 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국민 정서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선거에서 국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악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대구 경북이나 아니면 부산 울산 경남이나 이런 데에서 당선된 현역 의원들 국민의힘 아마 이 사람들의 당락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네. 그러나 문제는 수도권에 있는 국민의힘 출마자들이나 현역 의원들의 당락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워낙 높기도 하고 그 부분에 또 이 명품백 사건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돌파를 해서 이 부분에 관한 국민 다수의 찬성 의견을 줄이든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뭉개고 넘어가고 총선 치르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얘기하는 국민 눈높이, 수도권의 국민 눈높이는 전혀 못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무슨 선거를 치르겠다고 합니까? 저는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이 얘기하는 거, 물론 저희도 정확하게 국민이 몇 %가 여기에 찬성하느냐는 걸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여론조사 정도로 알고 있는 건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얘기하는 저게 국민 눈높이에 저는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죠.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5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